여보, 이번 달엔 당신 돈으로 버티면 되잖아.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잔액 0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월급 600만 원 전부가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거실엔 독촉장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선택을 했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낡은 아파트 복도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지만 1204호의 현관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지는 현관 센서 등이 꺼지기도 전에 바닥에 흩어진 우편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봉투와 붉은 글씨가 뒤섞인 그것들은 단순한 고지서가 아닌 이 가정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예고, 관리비 3개월 미납 독촉, 카드 대금 연체 알림. 수지는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우편물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두었습니다. 지독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해 양문형 냉장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입에서 탄식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800리터가 넘는 대형 냉장고 안은 황량한 사막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장을 보라고 쥐어준 생활비가 무색하게, 선반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반찬통 하나와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생수 한 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기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남편 민석의 월급날이자 생활비가 이체되는 날이었습니다. 분명 자동이체가 걸려 있을 터인데 공과금 독촉장이 날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체 인식을 통과하고 은행 앱이 로딩되는 그 짧은 3초의 시간이 수진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0원.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화면 속의 0이라는 숫자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맨 상단에 찍힌 오늘 오후 2시에 거래 내역 한 줄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출금 600만 원 받는 분 김말자. 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600만 원. 남편 민석의 한 달 급여 전액이자 보너스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시어머니 김말자의 계좌로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수지는 멍하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며 100만 원, 200만 원씩 빼돌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전체를, 그것도 상해 한마디 없이 송금해버린 것은 명백한 경제적 살인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나갈 아파트 대출 이자와 관리비, 보험료는 어찌할 것인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수지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 붉은 독촉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이미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도어락의 기계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띠리릭,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컥. 현관문이 열리고 술 냄새와 함께 남편 민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랄라라 오늘 밤은 무슨 밤어?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귀신 나오겠다. 민석은 거실 스위치를 탁 켜며 짐짓 놀란 척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맥주캔 부딪히는 소리가 짤랑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찌푸린 수진을 보며 민석은 식탁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김 부장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네. 여보, 나 배고파. 밥 안 했어? 냉장고에 고기 좀 없나? 민석의 태연한 목소리에 수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이체 내역을 민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액정 화면 밝기가 최대로 켜져 민석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맥주캔을 따려다 멈칫하고는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 봤어? 아니, 엄마가 급하다는데 어떡해. 자식이 돼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600만 원이야. 당신 월급 전부라고. 급하면 상의를 했어야지. 우리 생활비는? 저기 쌓인 독촉장들은 안 보여? 수진이 턱짓으로 붉은 고지서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입가에 묻은 거품을 손등으로 쓱 닦았습니다. 거참 사람이 야박하게. 엄마가 이가 다 무너져서 밥도 못 씹으신데. 임플란트 비용이 당장 필요하다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이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임플란트? 어머님 지난달에 윗니 하신다고 200만 원 가져가셨어. 작년에는 아랫니 하신다고 300 가져가셨고 도대체 어머님 입안에는 치아가 몇 개야? 100개라도 돼? 수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전곡을 찔리자 되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말 다 했어? 노인네들 잇몸이 약해서 했던 거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일일이 카운트하고 있었냐? 진짜 소름 끼친다, 너. 말 돌리지 마. 당장 내일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이야. 잔고 영원인 거 봤지? 이제 어떡할 거야? 수진의 추궁에 민석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뻔뻔한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 진짜 돈 타령 좀 그만해. 내 월급 있잖아. 너 600 벌잖아. 이번 달은 내 돈으로 생활하면 될 거 아냐. 부부가 내 돈이 어딨어. 내가 효도 좀 크게 했다 치고 넘어가면 덧나냐? 내 월급은 우리 집 대출 원금이랑 당신 차 할부금 그리고 양가 경조사비 적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몰라서 그래.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쓰기로 합의한 게 벌써 5년 전이야.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하라고. 적금을 깨든가 아니면 대출을 좀 더 받든가.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려? 민석은 식탁을 쾅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A씨,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나 잘 거니까 깨우지 마. 그리고 내일 아침엔 국 좀 끓여놔. 속 쓰려. 그는 편의점 봉투를 챙겨 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수진은 닫힌 문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 아니, 벽보다 못한 존재. 수진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수진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신호음이 서너 번 울리고
김말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웬일이냐, 이 밤중에. 수화기 너머로는 왁자지껄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무언가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수진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먹었다. 왜? 무슨 일인데 뜸을 들여? 다름이 아니라 민석 씨가 오늘 월급을 전부 어머님께 보냈다고 해서요. 600만 원이요. 수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뻔뻔했습니다. 그래, 받았다. 아들이 어미 이 아프다고 보낸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따지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돈이 저희 한 달 생활비 전부예요. 당장 내일 나갈 공과금이랑 식비가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혹시 병원비 급하게 결제하신 거 아니면 다시 좀 돌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말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들어온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는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생활비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 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면 네가 안에서 알뜰살뜰 모아서 굴려야지. 낭비벽이 심하니까 툭하면 돈 없다는 소리나 하지. 어머님, 저도 이래요. 제 월급으로 대출금 갚고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민석 씨 월급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그걸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굶으라는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말자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요즘 젊은 것들은 남편 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지. 야, 60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대단한 생색을 내.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유럽 여행 보내주고 용돈 1000만 원 줬다더라. 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화기 너머로 아삭하고 과일 씹는 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아프시다면서요.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건 배다, 배. 배는 물렁해서 괜찮아. 아무튼 난 모른다. 이미 적금 통장에 넣어버려서 못 빼. 그리고 민석이한테 전해라.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 더 얹어서 보내라고. 섭섭해서 원. 네. 더 보내라고요? 그래. 키워준 은혜를 알면 그 정도는 해야지. 끊어. 뚝. 매몰차게 끊긴 전화기에서는 뚜뚜 하는 기계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가 아파서 밥도 못 먹는다던 시어머니는 사과인지 배인지 모를 딱딱한 과일을 아주 맛있게 씹어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엔 더 내놓으라니. 이들에게 수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르지 않는 샘물, 돈이 나오는 ATM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서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독촉장들을 한 손으로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걸이나 하소연을 위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수지는 회사 상사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마케팅팀 이수진입니다. 이 팀장. 무슨 일이야? 혹시 사고라도 났나? 수화기 너머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사고는 아니고. 결심이 서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하셨던 부산지사장기 파견 프로젝트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이야? 이 팀장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고사했었잖아. 한 달, 아니 길어지면 2달도 걸릴 텐데 남편분하고는 상의된 거야? 수지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쏘아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민석의 콧소리 소리가 리듬을 타며 들려왔습니다. 네, 남편도 제 커리어를 적극 지지해주네요. 집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제가 없어야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가장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우리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지. 바로 인사팀에 얘기해 둘게. 내일 아침 기차로 출발 가능한가? 네, 첫 차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3장과 민석이 평소 사용하는 가족카드 1장을 책상 위에 나열했습니다. 그녀는 카드사 앱을 실행하고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해당 카드의 모든 기능이 즉시 정지됩니다. 민석은 신용 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의 카드가 정지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펑펑 쓰고 다니는 카드는 모두 수진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용 정지, 사용 정지, 사용 정지. 화면에 정지 완료라는 팝업이 뜰 때마다 수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민석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은 모두 끊겼습니다. 수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28인치 대형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지낼 옷가지와 속옷, 세면도구는 물론이고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여권, 인감도장, 그리고 결혼 예물함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가치가 담긴 물건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짐을 다 꾸린 수지는 마지막으로 주방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 유일하게 남아있던 생수 한 병. 수지는 그 생수병마저 꺼내 캐리어 옆 주머니에 꽂아 넣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까워. 그녀는 싱크대 선반을 뒤져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라면, 부스러기까지 싹 쓸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수돗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코트깃을 세우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민석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메모라도 한 장 남길까 생각했지만 펜을 들었던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서 살아봐. 네가 자랑하는 그 효심으로 배 채우면서. 수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이 잠겼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수진의 뜨거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수진이 기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수진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이자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독한 숙취가 머리를 짓누르는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으며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물 좀 줘.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게 식은 시트의 감촉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났어? 꿀물 타놨어. 라며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물잔이 건네졌겠지만 오늘은 정막만이 방안을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벌써 나갔나? 아침도 안 차려주고. 그는 투덜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썰렁한 한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보일러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골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도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기대했던 북엇국 대신 어젯밤 수진이 던져두었던 붉은색 독촉장 더미만이 수북하게 쌓여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걸 왜 식탁에 둬? 밥맛 떨어지게.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고지서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갈증이 심해 물이라도 마셔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술김에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800리터가 넘는 대형 냉장고 내부는 하얀 조명만 덩그러니 켜진 채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은커녕 구석에 굴러다니던 캔 음료 하나, 말라비틀어진 팥뿌리 하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새로 산 냉장고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둑 들었나? 아니, 먹을 걸 다 어디다 치운 거야?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냉동실까지 열어젖혔지만 그곳 역시 텅 비어 냉기만 뿜어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수진, 장난해 지금? 민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자 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진의 옷이 걸려있던 행거 한쪽 면이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도 스킨 로션 샘플 하나 남지 않고 싹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석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출? 나이 50 다 돼서 가출이라니.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는 콧방귀를 뀌며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조차 가지 않고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 아우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민석은 휴대폰을 침대 위에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출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지만 샴푸통을 아무리 눌러도 픽, 픽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 내용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약마저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 그는 결국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충 문지르고 나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옷이었습니다. 항상 아침이면 침대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다림질된 와이셔츠와 양말이 없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힌 세탁소 비닐도 뜯지 않은 셔츠들은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거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씨,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민석은 결국 깃이 꼬깃꼬깃한 셔츠를 억지로 깨어 입고 짝짝이 양말을 신은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민석은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 그리고 담배 한 갑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2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민석은 지갑에서 익숙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진의 명의로 발급받아 자신이 쓰던 가족 카드였습니다. 빅, 경쾌한 바코드 소리 뒤에 이어진 것은
불길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단말기에서 흘러나온 건조한 기계음에 편의점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카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칩이 달았나? 다시 한번 긁어봐요. 아르바이트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꽂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도난 분실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도난 분실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찢 찼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건 역시 수진 명의의 다른 카드였습니다. 이것도 정지인데요. 손님, 본인 카드 맞으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이 여자가 진짜. 민석은 지갑 깊숙한 곳에 꽂혀 있던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 한도가 거의 찼지만 샌드위치 하나 정도는 될 거라 믿으며 내밀었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바쁜데 좀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면 비키시던가요? 민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와 담배를 계산대에 도로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는 편의점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빈속에 담배라도 피우려 했지만 담배 살 돈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휑한 셔츠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민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개찰구 앞에 선 그는 혹시나 교통카드 기능도 막혔을까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마저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빨간불이 켜진 개찰구에 가로막힌 민석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를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안 가요? 민석은 사람들 틈에 밀려 구석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와 가방 구석을 뒤져 10원짜리 동전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들을 모아 간신히 일회용 승차권을 발권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동전을 세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0,000원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끼인 민석은 수진에게 분노의 카톡을 쏟아부었습니다. 카드 다 정지시켰냐? 미쳤어? 당장 안 풀어? 나 회사 어떻게 가라고. 사람 개망신 주는 게 취미냐? 하지만 채팅창의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배고픔과 분노, 그리고 쪽팔림이 뒤섞인 최악의 출근길을 맛보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탕비실로 달려갔습니다.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믹스커피 2봉지를 종이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달달한 커피가 빈속에 들어가자 위장이 쓰려왔지만 허기를 달랠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오전 업무 시간 내내 민석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구석에 띄워둔 카카오톡 PC 버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과장, 어제 부탁한 기획안 검토 다 됐어? 김 부장이 다가와 묻자 민석은 화들짝 놀라며 엉뚱한 엑셀 창을 띄웠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박 과장, 오늘따라 안색이 왜 그래? 옷은 또 그게 뭐고? 쭈글쭈글해서는 꼭 며칠 노숙한 사람 같네.
김 부장의 지적에 민석은 황급히 셔츠 깃을 여미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요.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쯧쯧. 와이프가 안 챙겨줘? 박 과장 와이프 꼼꼼하잖아. 오시며 도시락이며 챙겨주는 거 보면 우리 마누라랑 비교되던데. 꼼꼼한 게 아니라 독한 년이죠. 민석은 속으로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라면 수진이 출근 가방에 챙겨주던 종합 비타민과 홍삼 스틱, 오후에 먹을 견과류 간식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먼지만 굴러다녔습니다. 당 떨어질 때마다 무심코 집어먹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공기가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메뉴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새로 생긴 김치찌개 집 가실래요? 계란말이 서비스로 준대요. 후배 직원이 해맑게 물었습니다. 민석의 위장은 김치찌개라는 말에 요동쳤지만 지갑에는 현금 한 푼 없었습니다. 얻어먹을 수도 있었지만 커피 한 잔 살 돈도 없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속이 좀 안 좋네. 어제 먹은 게 체한 것 같아. 자네들끼리 다녀와. 진짜 안색이 창백하시네요. 그럼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냐. 좀 쉬면 돼. 어서들 가. 동료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사무실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민석은 배를 움켜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디선가 컵라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 부서 직원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탕비실로 가서 정수기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배가 차오르자 배고픔은 잠시 가셨지만 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제한테라도 전화해 볼까? 급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민석은 염치불구하고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갈 뿐 처제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진짜 철두철미한 여자가. 민석은 절망하며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구석을 뒤져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건빵 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눅눅해진 건빵을 다람쥐처럼 몰래 갉아먹으며 오후 업무 시간을 버텼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불 꺼진 집,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영원인 통장.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 수지는 18층 오션뷰룸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파란 바다 위로 보석처럼 부서져 내리는 광경은 서울에서의 칙칙하고 구질구질했던 현실을 단번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호텔 가운을 걸친 채 룸서비스로 막 도착한 트롤리를 맞이했습니다. 주문하신 안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와 레드 와인입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니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수지는 우아하게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툼한 스테이크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육향과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짙은 붉은빛의 와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썰었습니다. 부드럽게 썰리는 고기의 질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자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민석의 초딩 입맛에 맞추느라
매일 맵고 짠 찌개나 햄 반찬만 해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밥 챙기느라,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은 식탁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내 돈 벌어 내가 쓰는데 이렇게 온전히 나를 위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바다를 향해 건배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수진. 그리고 축하해. 탈출 성공. 한 모금 머금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1초도 안 되어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석의 부재중 전화 50통, 카톡 수십 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메시지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카드 다 정지시켰냐? 미쳤어? 당장 안 풀어? 나 회사 어떻게 가라고? 여보, 나 배고파. 점심도 굶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일단 카드는 좀 풀자. 응? 엄마한테 말해서 돈 다시 달라고 할게. 분노에서 협박으로, 그리고 다시 비굴한 애원으로 변해가는 민석의 감정 변화가 텍스트 너머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벌써 엄살은. 엄마한테 돈 달라고? 말자가 주겠니? 그녀는 민석의 프로필을 눌러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말자의 번호 역시 망설임 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 후에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너희들이 굶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수지는 휴대폰을 침대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방,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만찬. 수지는 이 완벽한 고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띄는 죄책감 없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산지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저녁엔 맛집을 탐방하고 주말엔 바닷가를 산책할 것입니다. 기생충 같은 가족들이 없는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가벼운지 수지는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민석은 이제 곧 어둠이 깔린 전기마저 위태로운 텅 빈 집으로 돌아가 눅눅한 이불을 덮고 배고픔과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상상만으로도 최고의 디저트를 먹은 듯 입가심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봐. 그 잘난 효심으로 배 채우면서 수지는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며 승리의 축배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1204호 현관문 앞에는 며칠째 수거해 가지 않은 짜장면 그릇 하나가 말라 비틀어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섬뜩한 붉은색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수 집행 예고 마이너스 체납으로 인하여 금일 1,400불로 급수 중단.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흘 동안 씻지 못한 민석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고인 공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민석은 늘어진 러닝 셔츠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물. 민석은 갈라진 입술을 떼며 주방으로 기어갔습니다. 싱크대 수전을 올려보았지만 푸슈슈 마이너스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녹물 섞인 물방울만 몇 방울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민석은 바짝 마른 혀로 입술을 축이며 절망했습니다. 배달앱을 켜서 음식을 시키려 해도 등록된 카드는 모두 사용 정지 상태였고 지갑에는 먼지만 굴러다녔습니다. 그동안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지만 이제 그마저도 끊긴 상황에서 생존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구명줄은 어머니 김말자뿐이었습니다. 내 돈 600만 원. 엄마가 가지고 있잖아.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 처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배터리 15%를 확인하며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아들. 왜 이 시간에 전화질이냐? 회사 안 갔어? 말자의 목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민석의 비참함과 대조되어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땅 꺼지겠다. 며느리는? 아직도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 엄마, 나 진짜 죽겠어. 밥도 못 먹고 이제 물까지 끊긴대. 나 돈 좀 줘. 돈?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말자의 목소리 톤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무슨 돈? 내가 줄 돈이 어디 있냐? 아니, 그저께 내가 보낸 600만 원 있잖아. 그거 엄마가 다 쓴 거 아니지? 나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50만 원, 아니 10만 원만이라도 좀 붙여줘. 응? 아들이 굶어 죽겠다는데. 민석은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 체면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자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야 이놈아, 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다시 내놓으라고 난리야? 내가 그 돈 받아서 급한 빚 갚는데 싹 다 썼다. 없다 없어. 뭐? 빚을 갚아? 엄마 빚 없다며. 그리고 이 아프다며. 임플란트 한다고 가져간 거잖아. 민석이 악을 쓰자 말자 역시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이가 아프니까 빚을 갚지. 아무튼 내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다. 며느리 그 독한 년이 남편을 굶겨?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기다려. 아니 엄마, 오지 말고 돈을. 뚝.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붙잡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대신 직접 오겠다는 어머니.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장이 찢어질 듯 아파오자 어머니가 오면 뭐라도 먹을 것을 가져오겠지 하는 본능적인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시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철컥. 문이 열리고 김말자가 양손 가득 반찬통이 든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등산복에 짙은 짱구 눈썹 문신을 한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네. 집구석 꼬라지 좀 봐라. 말자는 코를 틀어주며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바닥에는 민석이 벗어 던진 속옷과 수건들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지 못한 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식탁 위에 보자기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밥은 못 얻어 먹어도 반찬은 있어야지. 옛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마늘종 무침. 온통 짜고 매운 밑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민석은 반찬 냄새를 맡자마자 이성을 잃고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찾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멸치볶음을 한 줌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굶었으면 짐승처럼 먹니? 그녀는 진짜 도망간 거냐? 아주 독종이네, 독종이야. 말자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해놨냐? 밥솥 어딨어? 내가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줘야지. 민석은 짜디짠 멸치를 씹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쌀 없어. 밥솥도 비었어. 뭐? 쌀이 없어? 말자는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바닥까지 박박 긁어간 흔적만 남아 뽀얀 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한 병 없는 텅 빈 공간이 말자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런 썩을 년, 도망가면서 쌀까지 퍼가? 아주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 오면 밥 대접할까봐 쌀알 하나 안 남기고 튀었어. 말자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잠깐 그년이 그렇게 치밀하게 짐 싸서 나갔으면 패물은? 예물함은? 말자는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장롱 서랍을 벌컥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수진이 시집올 때 해왔던 삼부 다이아몬드 반지와 순금 목걸이, 쌍가락지 등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설마 그것도 다 들고 갔어? 말자는 수진의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빼서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우르르 쏟아진 잡동사니 속에서 반짝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중품은커녕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 도둑년, 내 며느리 예물을 다 들고 튀었네. 그거 우리 집안 재산인데. 말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진의 소유물이었지만 말자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물건은 곧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중에 뺏어서 팔거나 딸에게 주려고 눈독 들이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입가에 고춧가루를 잔뜩 묻힌 채 따라 들어온 민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찾아서 뭐하게? 그것보다 나 돈 좀 줘. 카드도 다 막혔어. 5만 원이라도 줘. 편의점 가서 햇반이랑 물이라도 사오게. 목 막혀 죽겠어. 말자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돈 없다고 했잖아. 내가 내 밥 해주러 왔지. 돈 주러 왔냐? 그리고 남자가 칠칠 맞게 마누라한테 경제권을 다 뺏겨서 이사다를 만들어? 네가 멍청하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 내 새끼하며 울던 모정은 돈 앞에서 가차없이 증발했습니다. 민석은 배신감에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의 불룩한 조끼 주머니 속에 지갑이 들어있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와, 엄마 진짜 너무하네. 아들이 굶어 죽겠다는데 그 돈을 안 줘? 내가 600만 원이나 줬잖아. 누가 달랬냐? 네가 줬지. 그리고 그건 효도비야, 효도비. 어디서 줬던 걸 다시 뺏으려고 들어? 모자는 텅 빈 안방에서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민석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주인공도 며느리가 드세서 고생이네. 딱 내 꼴이야. 그때였습니다. 팜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TV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동시에 거실 형광등도 깜빡거림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도 보일러 컨트롤러의 불빛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 왜 이래? 정전이야?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은 완벽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창밖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오직 1204호만 어둠 속에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전기 끊겼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전기가 끊겨? 관리실에서? 관리비랑 전기세 다 연체됐거든. 수진이가 공과금 자동이체 다 해지하고 나갔어.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수 예고장에 이어 전기까지. 수진의 철저한 복수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없으니 집은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늙어서 아들 집 와서 이 무슨 개고생이냐. 물도 안 나와, 불도 안 들어와. 여기가 무슨 지옥이냐. 말자는 어둠 속에서 소파를 팡팡 치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돈만 안 가져갔어도 이 꼴은 안 났잖아. 그 돈 내놓으라고. 관리비라도 내게. 참다 못한 민석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어머니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짠 반찬을 밥도 없이 주워 먹은 탓에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실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어둠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눈 깔아.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겨우 600만 원 가지고 생색이야? 이 집구석 망한 건 다 내 마누라 탓이지. 왜 내 탓을 해? 그년이 악독해서 시어머니랑 남편 굶겨 죽이려고 작당한 거 아니야? 말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지갑을 뺏길까봐 핸드백을 꼭 끌어안고 소파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 불빛 아래 드러난 말자의 얼굴은 탐욕과 도끼로 일그러져 귀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전기가 끊겨 멈춰버린 냉장고 냉동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 뚝, 뚝. 얼음이 녹아내려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이 가정의 수명이 다해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제발 물 좀 사다 줘. 5천 원이면 되잖아.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목구멍이 달라붙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목마르다. 참아. 침 삼켜. 내일 날 밝으면 관리실 가서 따지면 될 거 아냐. 말자는 아들의 고통보다 5천 원을 더 아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변호사든 뭐든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해야겠다.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꼴을 당하게 해? 민석은 절망하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씻지 못해 떡진 머리와 구겨진 양복, 입에서 나는 단내. 그는 흡사 노숙자와 같은 몰골로 비틀거리며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박민석 과장님, 퀵 서비스 도착했습니다.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대기 중이십니다. 로비 소파에는 헬멧을 쓴 퀵 기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불안한 마음에 침을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박민석 씨 맞습니까?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누런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정예, 발신인 변호사 최미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서, 원고 이수진 피고 박민석. 첫 장을 넘기자 붉은 글씨로 밑줄 쳐진 청구 원인이 눈에 박혔습니다. 1. 주의적 청구 원인 악의적 유기 및 부당한 대우 피고 박민석은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 부양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 이수진의 소득에 기생하며 자신의 급여 전액을 모친 김말자에게 유용하였음. 2. 재산 분할 청구 피고가 모친 김말자에게 무단으로 송금한 금원책은 3년 합계 1억 2천만 원을 선지급된 재산분할분으로 간주하여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보증금 및 차량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90%로 산정함. 별지 목록에는 민석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엑셀로 정리되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일 전 보낸 600만 원 내역 옆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결정적 파탄 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거기서 뭐해? 그때 비상구 문이 열리며 담배를 피우러 온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혼 소장? 자네. 이혼 당하나? 아닙니다. 부장님. 민석은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종이들이 더 흩날렸습니다. 김 부장의 시선이 서류에 적힌 악의적 유기, 급여 전액 유용이라는 문구에 꽂혔습니다. 김 부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박 과장. 사람 겉만 봐선 모른다더니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쯧쯧. 김 부장은 혀를 차며 비상구를 나가버렸습니다. 곧 사무실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주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휴대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차단 표지만이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으아.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구석 망한 건 다 내 마누라 탓이지. 아니었습니다. 망한 건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아내의 피를 빨아먹던 자신의 이기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법의 심판대 위에 서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심뿐이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의 차가운 냉기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지 이틀 후 민석은 어머니 말자의 손을 억지로 이끌고 서초동 법조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을 들고 찾아가는 길, 민석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반면 말자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오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법원 앞의 엄숙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해? 그년 보고 오라고 해. 어디 시어머니를 오라가라야? 내가 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놓을 테니까 나라.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사람들 쳐다보잖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수진이가 나를 악의적 유기로 고소했다니까? 잘못하면 나 회사 잘리고 위자료 폭탄 맞는다고. 민석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고
법무법인 정이라는 금색 현판이 보이자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차가운 복도와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회의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와 함께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고교 동창이자 업계에서 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미영이었습니다. 박민석 씨, 그리고 김말자 씨 되십니까? 원고 이수진 씨 법률 대리인 최미영 변호사입니다. 미영은 자리에 앉으며 두툼한 서류 가방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말자는 미영의 뒤를 기웃거리며 대뜸 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 어디 갔어? 수진이 그년 나오라고 해. 어디서 시어머니랑 남편을 이런 데로 불러? 낯짝도 안 비치고 뒤에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이수진 씨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면을 원치 않으십니다. 앞으로 모든 대화는 법률 대리인인 저를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말자 씨, 여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업무 방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미영의 서늘한 눈빛과 단호한 경고에 말자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은 서류 한 장을 민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그동안 어머니 김말자 씨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지난 5년간 총 1억 8천만 원. 맞습니까? 민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네. 맞긴 한데 그건 제가 자식된 도리로 효도 차원에서. 효도요? 미영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본인 월급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액 어머니에게 보내고 생활비와 대출금, 심지어 본인의 품위 유지비까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전가했습니다. A는 민법상 부부의 부양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수진 씨 몰래 시댁으로 빼돌린 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부부 재산 약정 위반 및 횡령으로 볼 소지도 다분합니다. 뭐? 횡령? 내 아들이 내 돈 줬는데 무슨 횡령이야? 말자가 책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아줌마가 말을 막 하네. 내가 내 새끼 돈 받아서 쓰는데 국가가 왜 난리야? 법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남의 집 가정사까지 참견해? 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상 위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과 행동, 전부 녹음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는데 직접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라? 말자는 녹음기라는 말에 기겁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선택하실 길은 하나입니다.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고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70% 지급하세요. 안 그러면 소송 끝까지 갑니다. 아, 참. 박민석 씨, 오늘부로 귀하의 회사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일쯤 회사 인사팀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갈 겁니다. 가압류요?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가는 순간 사내에 이혼 소송 사실이 소문나는 것은 물론이고 승진 누락, 심지어 권고사직의 명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가압류만은 제가 수진이 만나서 빌게요. 네. 회사 알면 저 죽어요.
민석이 의자에서 내려와 미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말자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 병신아. 어디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 야, 변호사 양반. 배째라 그래.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내들이 소송하든 말든 맘대로 해. 말자는 미영을 향해 삿대질하고는 민석을 질질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들의 추태를 끝까지 지켜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급에 진짜 째들이죠. 탈탈 털어서. 건물 밖으로 나온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얇은 양복 바지를 파고들었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가압류 들어오면 나 회사 잘려. 그럼 퇴직금도 압류당하고. 진짜 끝장이야. 나 신용불량자 된다고. 민석이 머리를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말자는 씩씩거리며 흐트러진 등산복을 고쳐 맸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거 다 변호사가 돈 뜯어내려고 겁주는 거야. 돈 안 주면 지들이 어쩔 거야? 판사가 우리 주머니 뒤져서 가져갈 거야? 아니야, 진짜야. 수진이 그 여자 한다면 하는 여자야. 엄마, 나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우리도 방어해야지. 국선이라도 쓰려면 돈 있어야 해. 민석은 벌떡 일어나 말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변호사 선임비랑 수진이한테 줄 합의금 일부라도 마련해야 돼. 그저께 보낸 600만 원이랑 그동안 내가 보낸 1억 8천. 엄마가 안 쓰고 모아둔 거 다 알잖아. 민석의 간절한 눈빛에 말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이 어딨냐고 했잖아. 빚 갚는데 다 썼다니까 그러네. 거짓말하지 마. 엄마 빚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엄마 통장에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적금 붙는 거 내가 봤어. 나 살리려면 그 돈 내놔야 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중요해?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말자의 핸드백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말자가 기겁을 하며 가방을 가슴팍에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이거 내 돈이야. 내 노후 자금이라고. 손대지 마. 뭐? 노후 자금? 그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준 돈이잖아. 내 월급 다 털어준 거잖아. 당장 내놔. 안 돼. 넌 젊으니까 다시 벌면 되지만 나는 늙어서 돈 없으면 죽어. 절대 못 준다. 이거 뺏어가면 내가 혀 깨물고 죽을 거야. 대로변 한복판에서 모자에 추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가방 끈을 잡아당기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버텼습니다. 아, 엄마. 민석이 손등에 피가 맺히자 손을 놓았습니다. 말자는 그 틈을 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아저씨 빨리요. 말자는 헐레벌떡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돈 주고 가. 민석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지만 말자는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요. 저 미친놈 떼어놓고 가요.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택시 뒷유리 너머로 가방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길바닥에 버리고 돈가방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하. 민석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효도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어머니에게 자신은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연회장. 수지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 파티장은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재즈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부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이수진 팀장, 아니 이제 본사 마케팅 총괄 이사님의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성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건배, 건배, 이수진 이사님 만세.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 50% 인상, 그리고 스톡 옵션까지. 그녀의 인생 제2막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지는 테라스로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차단된 메시지함에는 여전히 민석의 구질구질한 문자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엄마가 나버렸어. 돈 한 푼도 안 주고 도망갔어. 나 점심도 굶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밥 좀 사 먹게 10,000원만 보내줘. 수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그때 SNS 알림이 떴습니다. 민석의 회사 후배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어두침침한 탕비실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민석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목이 누렇게 뜬 셔츠, 구부정한 등, 떡진 머리카락. 사진 밑에는 박 과장님, 왜 저러심, 집에서 쫓겨남? 냄새나요, 짠내 폭발, 컵라면 빌런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과 지금 자신의 화려한 파티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80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자신은 날개를 단 듯 비상하고 있었고 남편은 날개 잃은 추락천사보다 더 비참하게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버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빛이 나네. 수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상쾌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서울의 민석이 겪고 있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굴욕감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안주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제3조정실. 무거운 침묵 속에 수진과 민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옆에는 미영 변호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민석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탓에 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살이 쪽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낡은 양복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재산 분할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피고 측,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돈 1억 8천만 원에 대해 반환 의사가 없으신 겁니까? 그걸 반환해야 재산 분할 비율이 조정됩니다. 민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을 다 쓰셨다고,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미영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을 피고가 기수령한 재산 분할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보증금 전액과 차량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사실상 피고는 몸만 나가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석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조정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김말자가 난입했습니다. 안 돼. 누구 맘대로 내 아들 집을 뺏어가. 이 도둑년들아. 법원 경위가 말렸지만 말자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말자는 경위의 팔을 뿌리치고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인간이냐? 시어머니 용돈 좀 쓴 거 가지고 아들을 거지로 만들어? 내가 그 돈 내놓나 봐라. 배째라, 배째. 조정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정실에서 나가세요. 퇴정 명령 내리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말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대자로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그녀는 양발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못 나가. 판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전현이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니까요. 아들 월급 뺏어가고 이제는 집까지 뺏어가려고 해. 저거 완전 꽃뱀이야, 꽃뱀. 내 돈 뺏어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말자는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10년 동안 겪은 일이 매일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상식 밖의 행동과 폭언, 그리고 남편의 무능한 방관. 이것이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이자 혼인 파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자의 난동은 오히려 수진에게 결정적인 승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가자, 제발. 민석이 말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말자는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비켜. 너도 병신이야.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이 꼴을 당해? 사내 자식이 부끄럽지도 않냐. 결국 법원 경위 2명이 들어와 말자의 팔다리를 들어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놓으라고. 내 돈이야. 내 아들 돈이라고. 이거 나.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말자의 괴기스러운 절규를 들으며 조정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피고 측,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가족분의 태도를 보니 원고의 주장이 100%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조정 결렬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겠습니다. 피고에게 아주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덕분에 재판은 아주 쉽게 끝나겠네. 고마워해, 어머니한테.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은 미영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조정실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건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겼던 어머니와 돈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가정법원 제1호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법정 안에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석은 며칠째 잠을 못 자 퀭한 눈으로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석의 수지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1204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건조하면서도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1. 원고 이수진과 피고 박민석은 이혼한다. 첫 문장부터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는 피고의 모친 김말자가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가한 부당한 대우를 피고가 방임하고 동조한 점 그리고 악의적으로 가게를 유기한 점을 근거로 한다. 민석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지금 당장 5만 원도 없는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상의 없이 모친 김말자에게 송금한 합계 1억 8천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의 부당한 유출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피고가 재산 분할 선급금으로 기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민석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 4억 원과 피고 명의로 등록된 2024년식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은 모두 원고 이수진에게 귀속시킨다. 또한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땅, 땅, 땅. 3번의 의사봉 소리가 민석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전 재산 몰수나 다름없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민석은 숨이 턱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미영 변호사가 우렁차게 대답하며 수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수고했어, 이 이사님. 완벽한 승리야. 판사님이 시어머니 돈 빼돌린 걸 아주 괘씸하게 보셨네. 고마워, 미영아. 다 내 덕분이야.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피고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판결이. 이게 말이 돼? 내가 빈털털이라니. 차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면 나는 당장 어디서 살아? 민석이 수진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진은 혐오스럽다는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봐. 아들 돈 1억 8천만 원이나 챙기셨잖아. 설마 그 돈 다 쓰고 입 싹 닦으시겠어? 방 한 칸은 내주시겠지. 그 돈 엄마가 다 썼다잖아. 빚 갚는 데 썼대. 나 진짜 갈 데 없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 착히 내놔. 판결문 들었지? 이제 내 차야. 수진이 하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거부하려 했지만 옆에 서 있던 법원 경위의 눈치를 보며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차키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은 차키를 낚아채듯 쥐고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늦어지면 연 12%씩 지연이자 붙는 거 알지? 당신 회사 급여 압류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 밥 굶어가며 열심히 벌어서 갚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수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냉정하고도 우아했습니다. 수진아,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 뒤늦게 소리치며 따라가려 했지만 법원 경위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피고인, 재판 끝났습니다. 퇴정하세요. 민석은 비틀거리며 법정 복도로 내몰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잿빛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그리고 지독한 고독뿐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이 재산 분할로 받은 보증금을 회수하고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가운데 1204호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말자가 현관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아들 집을 뺏어가네. 도둑년들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못 나가. 한 발짝도 못 나가. 말자는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법원 판결 받고 집행하는 거니까 비키세요. 직원 2명이 말자의 양팔을 잡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놓으라고. 내 집이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산 집이라고.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민석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결국 이혼했나 봐. 시어머니가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꼴 좋다. 며느리 쫓아내더니 집까지 날렸네. 아들이 멍청해서 복을 발로 찼지. 쯧쯧.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짐이 모두 빠지고 텅 빈 집이 되자 직원들은 현관문 번호키를 바꾸고 떠났습니다. 닫힌 철문 앞 덩그러니 남겨진 모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이 병신아. 너는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집 한 채를 못 지키냐? 변호사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집을 뺏겨? 며느리한테 다 퍼주고 넌 뭐했어? 말자가 지팡이로 민석의 정강이를 툭툭 쳤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민석의 분노가 닫힌 현관문 앞에서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돈만 안 가져갔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엄마가 법원에서 난동 부리고 내 돈 다 뺏어가서 판사가 괘씸죄로 다 뺏은 거잖아.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말자가 흠칫 놀랐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다 네가 못난 탓이지. 못난 탓? 그래, 나 못났다. 그러니까 내 돈 내놔. 1억 8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거면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 엄마 안방 장롱 밑에 현금 숨겨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말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집 가서 내가 다 뒤질 거야. 내 돈 찾아서 나갈 거야. 민석이 말자의 팔을 잡아 끌자 말자는 기겁하며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그건 내 목숨줄이야. 너 같은 놈한테는 10원 한 장 못 줘. 이혼당하고 빈털털이 된 주제에 어디서 늙은 어미 노후 자금을 탐내. 뭐? 이혼당한 주제에? 엄마가 이혼하게 만들었잖아. 엄마가 내 인생 망쳤잖아. 시끄러워. 이거 나.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모자에 추악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가방을 뺏으려 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요. 이제 외부인이잖아.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비원의 호통에 두 사람은 쫓겨나듯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말자는 옷을 털며 표독스럽게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옴 붙었네. 야, 박민석. 잘 들어라. 나는 내 집 갈 테니까 넌 알아서 살아. 내 집에 기어 들어올 생각도 마라. 쌀 한 톨도 아까우니까. 말자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택시. 엄마, 나갈 데 없어. 돈 좀 주고 가. 10,000원이라도 줘. 민석이 택시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말자는 아들의 손을 쳐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 양반, 빨리 가요. 저 미친 거지가 달라붙잖아요.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택시 뒷유리 너머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비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길바닥에 버리고 돈을 선택한 어머니였습니다. 민석은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멈춘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습니다. 하하, 진짜 혼자네. 완벽하게. 그의 뺨 위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고 습한 고시원. 1.5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민석은 패딩 점퍼를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먹방 창문 없는 방이라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후루룩, 쩝쩝, 면발을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옆방과는 합판 하나로 막혀 있어 숨소리조차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씨, 쩝쩝거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 밥맛 떨어지게 해. 옆방 남자가 벽을 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 젓가락을 멈추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명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온 후 인사팀의 권고 사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나왔습니다. 퇴직금마저 전액 압류되어 수진의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 국물을 마시며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트지 않은 곳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크림 참 잘 챙겨줬는데. 민석은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벚꽃 축제에서 수진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꼬질꼬질하게 다른 채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민석의 기억 속 마지막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경멸하던 모습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었지. 그 좋은 여자를 두고.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공중전화로 어머니 말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찾아올까봐 30년을 쓴 전화번호마저 바꾸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뼈저린 고독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삼켰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천장의 얼룩이 마치 어머니의 비웃는 얼굴처럼, 수진의 싸늘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춥다. 배고프고. 민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윙윙거렸고 1.5평의 감옥에서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초한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프레스티지 라운지. 수지는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고 곁에는 리모와 캐리어와 함께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 발령과 함께 뉴욕지사 총괄 책임자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배웅 나온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 뉴욕 가셔서도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글로벌 마케팅 성공 신화 기대하겠습니다. 후배 직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수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윙크했습니다. 걱정 마. 가서 자리 잡으면 너희들부터 초청할 테니까. 그때까지 서울 본사 잘 지키고 있어. 수지는 여권을 챙겨 들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며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 장기 체류 예정이시네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아주 오랫동안 미뤄왔던 진짜 제 인생이요. 네, 멋지네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심사대를 통과한 수지는 면세점의 화려한 조명 속을 걸었습니다. 문득 통유리창 너머로 이륙 준비 중인 거대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혼 소송 중에 모아두었던 민석의 이체 내역 캡처본, 폭언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보냈던 협박 문자 등 비참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장거라는 폴더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폴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된 파일은 영구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도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안녕, 박민석.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긴말자 여사. 덕분에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칠게.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해줘서 고마워. 수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대한항공 K28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수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널찍한 좌석에 앉아 샴페인을 한 잔 받자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기체가 중력을 거스르고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잿빛 서울의 풍경이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졌습니다. 그 어딘가 곰팡이 핀 방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울고 있을 전 남편과 돈을 끌어안고 고독하게 늙어갈 전 시어머니의 존재는 이제 먼지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구름 위로 솟구친 비행기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에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수진으로 사는 거야. 행복하자, 수진아.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창밖의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찬란한 자유와 성공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였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단호한 결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기 위한 치열하고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모자는 뒤늦은 후회와 서로를 향한 원망 속에서 메말라가겠지만 스스로 족쇄를 끊어낸 수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릅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당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세요. 수진처럼 당당하게 비상할 당신의 찬란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